예, 우리 군이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군 도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안보 관련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영철에 이어서 최영건 내각 부총리도 총살을 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씨 공포 정치가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NK 지식인 연대 김은강 대표와 함께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영건 내각 부총리 처형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내각 부총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고 또 최영건이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내각 부총리는 우리의 그 부총리하고 이 같은 그런 어떤 지위와 그러니까 역할을 내각 가지고 총리, 국무총리 바로 다음 자리군요. 그렇죠. 예. 부총리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교통, 뭐 석탄 이 여러 부분을 총괄하는. 근데 이 최영건인 경우에는 사실 건설 건재공업성이라고 해가지고 건설 쪽, 건설 자재, 건설 이쪽 보고 있으면서 곁따라 이제 산림 청도 이제 같이 보고 있거든요. 북한 산림.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사건에서도 역시 우리가 건설하는 그런 부총리가 어떻게 돼서 산림 녹화 때문에 이렇게 김정은의 어떤 그런 질책을 받고 처형까지 당하는가라고 하는데 부총리다 보니까 여러 개의 부처를 맡고 있는 거죠. 개성공단 관련해도 좀 관여를 했었고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던데 맞습니까? 2005년도에는 우리 남북 장관급 회담의 북측 대표로도 왔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이제 김축공대를 졸업하고 공학자이거든요. 그리고 또 김일성 고급당학교와 그리고 또 인민경제대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육성된 기술 관료군요. 기술 관료, 테크노크라트라고 하죠. 그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김정은의 어떤 미움을 받고 목숨까지 이래야 됐을까? 참 의문이 이제 깊었죠. 근데 사실 뭐 최영건이 어떤 부재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한 몇 개월 정도, 5~6개월 정도 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최영건이 안 보이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사실들이 확정이 된 거죠. 총살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언급해 주신 대로 산림 녹화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게 그 이유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산림 녹화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요? 예, 글자 그대로 이제 북한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산림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민둥산들이 많았거든요. 이 민둥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또 치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농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한 것이 소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 나무 떼는 아궁이를 연탄 떼는 아궁이로 바꾸면서 사실 나무를 뗄감으로 뗄 필요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정말 산림 녹화를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역점 사업으로 한 결과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 산에는 뭐 나무가 너무 많아서 걱정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북한은 아직도 이 주 연료를 이 나무로 떼기 때문에 사실 북한 지역에 가면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농사 곡물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김정은이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 이 산림을 녹화해야 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걸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이는 북한도 역시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의 그런 영농 사업, 다시 말하면 그런 에너지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지금 북한이 뿌리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과정 속에서 무언가 김정은 눈밖에 나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오는데 거기에 좀 더 부언 이야기하면 왜 최영건이가 금년에 이 산림 녹화 정책 때문에 김정은한테 이제 초죽임을 당하겠는가? 김정일이 금년에 이 산림 녹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욕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6일 날에 전당 전국이 달라붙어서 산림 복구 전투를 해서 나라의 모든 산을 푸른 산으로 만들자 이런
그 소위 그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이 다 되고 양묘장을 꾸려라. 이 책임을 누가 맡았느냐? 건설공업성 이 부총리 맡고 있는 최영근이 맡은 거죠. 양묘장을 꾸려야 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은하거리, 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하니까 이 사람도 제한되어 있는 자재를 가지고 이거 하나 하다 보니까 이 양묘장을 놓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자기가 해놓고는 뭐 얼마 지나서 야, 너 지금 양묘장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자재가 없어가지고 어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준 뭔가 그런 명령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저 기풍이 안 써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 국방부장은 국방부 현행철이죠. 현행철은 회의를 하는데 자꾸 존다해서 고사포를 쏴주겠지만 이 사람 내가 한 번 말한 거 왜 안 했어? 지시불이행.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시대도 아마 이 산림 녹화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 같은데, 자 김정은 씨는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더 뭐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김정은이 아마 그 스위스에서 이제 유학을 했으니까 그 스위스의 살림은 정말로 정말 천혜의 그런 살림이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자란 작자이다 보니 북한의 그 다 벗겨져 있는 민둥상 현실이 자기로서도 뭔가 욕심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걸 따라 안 주니까. 근데 따라 안 주는 게 아니라 따라 줄 수 있는 그런 뭐 조건이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부총리라도 단돈 뭐 애야 $1도 쓸 수 없는 게 지금 부총리다 보니까 이게 그 책임을 전가한 거죠. 그래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총살을 처해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처형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자리가 그만큼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일단 김정은이가 집권한 2011년 말, 뭐 2012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금년이 4년 차가 됐는데 그동안 장성택도 처형을 했고 그동안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면서 세우는 데 공을 세웠던 리영호 총참모장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이런 중요한 인원들 특히 마원춘 같이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김정은의 그 건설 역점 사업에 기둥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김정은 앞에서 견뎌내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자기 중심의 권력을 장악을 했고 좀 더 확고하게 자기의 지시와 자기의 리형이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 거의 70명 정도가 숙청 또는 처형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 최영건 부총리의 경우에도 그 케이스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공포 정치가 김정은이가 자리가 흔들려서 이렇게 된다면 자리가 흔들린다면 오히려 그런 처형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의 실세들을 단칼에 쳐내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휘두르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정은이가 자기가 원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려면 이 정권 특히 이 의사결정 시스템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전문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전문가도 김정은 앞에서 그 비위를 건드리거나 또는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가 다르거나 또는 얘기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남북 관계가 어려운 것도 그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님 예전 장성택도 그랬고 리영호도 그랬고 마원춘이나 뭐 현영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군부나 어떤 핵심에 있던 어떤 측근들이 다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중간 간부들까지 처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한 70여 명이 처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면 간부들 정말 벌벌 떨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부들이 어떤 지금 느낌, 이 반응을 제가 좀 확인이라보다도 좀 이렇게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에 나온 괜찮은 이런 그 간부들이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 지금 뭐 안에서 너무나도 이게 피비린내가 나니 뭐 요즘 간부들이 뭐 두 가지 격언이 있다 한답니다. 하나는 36개 주랭란이라는 소리 있는데 이게 자꾸 승진하는 것은 너무 이게 위험하다,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큰 높은 간부가 되는 걸 좀 꺼려한다는 기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풀기가 손에 풀기가 있을 때 빨리 움켜쥐고 빠지라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해봤댔자 좋은 꼴은 못 보겠으니 지금 간부로 있을 때 빨리 그 부정축제를 해서 뭔가 돈을 좀 착복해서 빨리 그 간부 노릇을 그만두는 게 가장 생명을 보존하는 안전한 길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북한 간부들의 경우에는 야 이게 우리들 나이가 있는 한 60, 70대 애들은 빨리 떠나가라는 그런 그 일종의 압박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이제 판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 어떤 그 사람잡이는 사실은 뭐 어떤 정권이 위태한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벗어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정권이 그 뭔가 이 안정성 문제하고는 떨어져서 그 개인이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 뇌구조와 관계되는 그 심리적 특성 그리고 그의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이런 게 관계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 가서도 강의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아주 우수한 뇌구조학자 로버튼슨이죠. 이게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니까 또 행사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판단을 상당히 그 이렇게 흐트리는 그런 그 어류에 빠진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를 이게 내 말을 안 듣지?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그냥 뭐 쳐 죽이는 것으로서 이렇게 제거하는 것으로서 이게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잡이를 계속해서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도 없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뭐 처형을 남발하고 있다 보니까 간부들이 덜덜 떨고 있어서 한몫 챙겨서 달아나자 이런 게 지금 유행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TMZ 지뢰 도발 사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인 사실 비상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최전방에 이제 최고의 경계태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우리 수색로의 한 80~90%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수색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작전과 우리 군이 대응에 대해서 저는 뭐 우리 언론이 너무 이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은 딱 사건이 자기들이 공격하고 나서는 한국 텔레비전만 이제 지상파하고 종편만 틀어놓으면 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누가 저것 때문에 책임을 좀 추궁받고 있는지. 그래서 뭐 민심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단계의 이 반응이 정말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뭐 수색로도 지금 뭐 어떤 TV에서는 수색로를 다 그래 놨더라고요. 이렇게 점선을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몇 킬로고 얼마고 이런 것들 다 비밀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 전방 감시를 통해서 북한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죠. 그렇겠죠. 파악하고 있는데 그 파악하고 있는 수색로를 따라서 향후에 뭘 할 수 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왜 북한이 이번엔 우리의 그 너희들이 만행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반응이 없느냐. 일체 쓴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9일째 지금 잠잠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이번 도발은 이제 1단계고 이것을 이제 계단적으로 확전하기 위한 분명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일 첫 단계에서부터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더 이 다음 단계에 좀 강화되는 이런 도발을 이제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정찰 방법도 앞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리고 DMZ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한민구 장관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저지에서 경멸로 방침을 바꾸겠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지뢰들이 특히 미확인 지뢰들이 많이 묻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색 정찰 또는 매복 우리 작전 활동을 하려면 통로를 개척을 하고 안전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작전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의 수색 정찰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통로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가면서 적에게 북한군에게 대략 남측의 수색 통로가 어디다 대략 언제 수색 정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사실 노출시킨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의 이제 작전 단계라고 하는 것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경우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철책이 쳐 있는 것이 아니라 말뚝만 200~300m 간격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이 군사분계선 넘어오고 있다. 중단해라. 이렇게 경고 방송을 하고 그래도 넘어올 경우에는 경고 사격을 하고 경고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쪽으로 쏘거나 앞쪽으로 쏴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침투할 경우는 그때는 이제 격파 사격, 경멸 사격을 하는 것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지라고 하는 것은 군사분 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저지의 개념에서 이제는 넘어오면 경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그래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중간 단계. 경고 사격이라고 하는 단계는 아예 없애겠다. 경고만 하고 안 들으면 바로 조준 사격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녹음기가 되니까 우리 GP나 또는 우리 OP에서 이 전방 지역을 꼼꼼히 이렇게 다 관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이 지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TOD라든지 감시 장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그것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계 청소, 일종의 화공 작전이라든지 또는 우리 수색 정찰을 이제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통로도 일정한 통로가 아니라 적들이 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상당한 그 준비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DMZ 내에서 제2, 제3의 도발을 억제하고 막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 이후에 우리 군이 내놓은 첫 이제 대응 카드가 바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아니겠습니까? 11년 만에 재개했는데 최초 이제 2개를 방송을 이제 재개했고요. 4개까지 지금 튼 상황이라 합니다. 이달 말에는 11개를 다 이제 모두 틀겠다. 그리고 뭐 이동식 확성기도 좀 틀겠다. 전광판도 설치하겠다. 이 강도를 좀 더 높여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북한군에게 어느 정도 심리적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부분인데 거기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적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 이제 그 방송을 직접 DMZ에서 군사 복무를 하면서 들었던 군인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우리의 남한의 심리전 방송하고 맞수를 놓기 위해서 북한도 전광판을 놓으려고 이제 시설공사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전에 한 15년 전 됩니다. 그때 그것을 제가 이제 직접 그 안에 제어부를 이제 디자인해서 같이 그걸 군사분계선 영역으로 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북한이 왜 그런 대응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너무나도 남쪽에서 하는 방송이 북한 그 말하자면 일제대 군단 DMZ에서 바로 이제 이쪽에서 그 위장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병사들한테는 정말 큰 그 영향을 주거든요. 하룻밤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졸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물론 북한 군인들의 어떤 위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텔레비전에 그 전광판에서 나오는 소설 한 부를 하루 종일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서 많은 어떤 그 의식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냐면 그 라디오 방송 같은 건 상당히 멀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분명히 저는 북한이 아킬레스건으로 착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의심할 바가 없는 그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장 탈영 병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장 제가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것을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 충돌 방지 문제를 의제로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합의한 이 장성급 군사회담이었는데 북한 측이 난데없이 회담 직전에 서해 충돌 방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절박한 사안이 있다. 그 절박한 사안이 선전 활동, 우리로 표현하면 심리전 활동을 중단하고 그 수단을 철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에 나가지 않겠다. 결국 그래서 회담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합의가 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 북한이 절박하다는 표현을 썼고 그 사안을 놓고 그 수년 전부터 우리에게 제발 좀 중단해주고 제발 그걸 좀 철거하자라는 요구를 했지만 그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의 중요한 군사작전입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정전협정체제, 다시 말하면 전시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북한보다 8, 90년대를 지나면서 월등한 그 대북 심리전 그 역량을 가지고 24시간 라디오 방송을 하고 전광판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국내외의 소식을 북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전방지대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 10년씩 근무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다 알게 되고 북한 TV를 통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소식을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우리 월드컵을 열었는데 남한에서 월드컵이 열렸대. 남한은 4강에 진출했대. 그리고 거기서 방송하는 일기예보를 보고 북한 군인들이 생활을 하고 전방 지역에 근무하는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그것은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 당시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록 지금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확대될 경우에는 북한에게는 정말 대단한 그 충격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시고요. 이 점을 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뢰도발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통일부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 아니냐 이런 언급까지 나왔거든요. 문제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유승민 의원이 좀 과격하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사실이라면 뭐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뭐 국회에서 뭐 적당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해서 엇박자의 이야기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아마 보고도 듣겠다고 하니까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소식들을 이제 듣고 좀 더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NSC가 좀 늦게 열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제 이제 긴급 현안 보고에서 국회 국방에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뭐 청와대나 NSC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직을 했고 특히 NSC와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4일날 사고가 났고 그 초동에서는 이 사고가 과연 북한군의 소행인지에 대해서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조사단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UNC의 그 조사단도 같이 조사를 해서 이것이 확정된 시점이 그로부터 며칠 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루 뒤에 이렇게 경의선 착공 그다음에 이휘호 여사가 이제 방북하시는 그 시점에 우리가 제의했단 말이죠. 사실 저는 거기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효 여사 손에 소식을 들려서 주어도 괜찮은 것인데 그분은 개인 자격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NSC를 8일을 열은 것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후에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는 저는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북측에다 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무관하게 우리는 도발에 대한 억제와 응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또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굳이 문제를 삼으면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은광 NK지식연대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